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잠정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2차 신문. 오늘 종결이 됐는데 조금 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원 장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따끈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게 됐는데 결국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거군요.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1차 신문으로 끝났으면은 기각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예. 2차 신문이 이제 예정이 되면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가지 이제 법원에서 질문을 갖다가 이제 양측에 던졌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본안에 대한 그 심사까지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행정법원의 뭐 절차나 아니면 시급성 이런 걸 따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예. 봐서 2차까지 가는 상황을 보면서 여권이 좀 뭔가 뒷목이 좀 서늘하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예. 굉장히 여권으로서 또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권이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징계 청구를 했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이 언급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마 재판부가 이 내용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고심이 깊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전국이 경랑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해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이제 빗발치기 시작할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로 이뤄지게 되는 많은 후폭풍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은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의 정당성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이르게 만들었던 법무부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함께 나서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사안을 더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 이후로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비롯한 정치권의 후폭풍은 매우 거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법원이 이제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겠다라고 했었는데 당초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1차 신문 뒤에 또 2차 신문이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들여다보지 않겠냐. 그래서 좀 결과가 좀 다음 주로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사회에 미칠, 특히 우리 다 이제 정치에 미칠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이 방역 이것 때문에 이제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2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 혼란이 계속 지속된 불확실성이 오래가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고민은 했지만 최종 판단을 내므로 인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내므로 인해서 향후에 뭔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검찰, 법원 또 청와대 여기 관계에 빠른 결정을 내려서 좀 교통 정리를 빨리 할 필요성을 법원으로서는 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번째 신문기일은 그야말로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예상된 터여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윤 총장 측의 법률 대리인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절차적인 문제하고 실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이나 피신청인 쪽이나 약간 그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법률 대리인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을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을까요? 애당초에 집행 정지만을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긴급한 필요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게 되겠죠. 예. 하지만 신문기일을 연기했던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면서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할 정도로 내용들을 깊이 따져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정직 2개월에 대한 이 내용을 취소하고 이 내용을 집행을 정지시키는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미 정직 2개월에 대한 내용들을 본안 소송으로는 도저히 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안에 준할 정도의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따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의 하자가 없었는가를 분명히 봤을 것이고요. 애당초에 징계위에 징계 청구하게 됐던 기본적인 근거는 감찰을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물들인데 이 또한 감찰위원회에서 적절한 감찰 행위가 아니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법무부의 의견들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쟁점 같은 경우는 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였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 절차적인 적법성 여부, 또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결정, 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절차의 문제는 법무부도 준비를 많이 했죠. 징계위도 2번에 걸쳐서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요구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했으니까요.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무부도 어느 정도는 뭐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혹스러운 점은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그 2차 심리에서도 양측에서 공이 나온 얘기가 공공복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징계가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징계권을 형용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런 그 법무부 측의 주장과 윤석열 총장 측이 수사 중인 사안에 그러니까 즉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뭐 다른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들어봐야 알겠지만 예. 이런 그 표면적인 이유만 놓고 본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역시나 정경심 교수의 이 유죄 판결 이것이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즉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측은 어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예. 이것을 좀 사실 그것이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법원의 행정법원에서 이제 본안 소송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수사가 결국은 공공복리에 만약에 검찰총장의 임기가 2개월 정직이 됐으면은 예. 공공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정직이 그렇기 때문에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임명권자의 징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 독립성, 중립성 이걸 이어가는 게 오히려 더 예. 공공복리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손을 갖다가 완벽하게 들어준 거다 이런 이제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제 어제 나왔었죠.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이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유는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 검찰총장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편파적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얘기들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왔던 핵심적인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심지어 집권 여당의 수많은 인사들까지 정경심 교수가 했던 표창장 위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지만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5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범죄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만약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져서 본인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월성 원전 수사처럼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완전히 무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예. 만약 정직 2개월이 끝나고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총장으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들게 됩니다. 예.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지점 속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었던 기존의 행위들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던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2년의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무부 장관의 청구를 통해서 징계위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공공복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판부가 1심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 7가지 질의서를 양측에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7가지 내용을 보면은 한번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안 심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일반의 이익이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바로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징계위의 구성이 적법한지, 5번째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이 7가지 질의를 작성을 해와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쟁점을 다퉜을 것 같은데, 공공복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들이 또 좀 주요 쟁점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 중에 과거부터 쭉 얘기가 나왔었지만 새롭게 예. 등장한 거는 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걸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소위 징계에 포함됐었는데 이게 예. 그 윤석열 총장 측의 해명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졌다. 또는 법무부 측의 주장이 이것을 징계로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이 안에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후에 물론 이제 본안 소송이 뭐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본안 소송에도 어느 정도의 물론 뭐 나중에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오늘 판단만 놓고 본다면 이 부분도 영향을 결국은 미치지 않았느냐. 그죠? 법무부의 징계가 과도했다라는 것에 결국은 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잠시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현장 분위기 좀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조금 전에 받아들였다는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윤 총장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서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결국 받아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직 2개월 효력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윤 총장 측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윤 총장이 다음 주쯤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문부터 확인하겠다면서 지금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한 이로는 8일 만에 업무 복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법원 결정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보면 우선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때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징계 집행정지를 심리한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신문에서는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도 따졌습니다. 이 사항들은 보통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나 따지는 사안들인데 이번에는 징계위를 거친 징계인데다가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여서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의 절차적 타당성까지도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앞선 신문들에서도 양측의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 또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의 주요 질문을 했고요. 재판부가 오늘 오후 행정법원에서 진행한 2차 신문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서 법무부로서는 윤 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를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론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예, 취재 기자로부터 현장 분위기 내용 들어봤습니다. 취재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와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번 그 직무정지 집행 정지 때에는 이제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같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법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검찰청법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검찰총장의 업무가 상당히 중차대하고 검찰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징계위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유례 없는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의 요건들은 훨씬 더 엄격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윤 총장 측에서는 7명의 징계위원 전원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고선 기피 신청을 했지만 그 기피 신청의 내용을 기각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본인 스스로 들어가서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내용의 의결에 참석하고 본인은 나중에 회피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이 법원의 결정문에 인용될 수 있는 사유들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 징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오늘 인용해서 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법원의 결정문이 공개될 텐데 결정문이 공개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징계의 절차적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원이 지난달 있었던 그 법원의 판단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신문에서 제시한 7가지 질문 중에서도 4번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라는 또 질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 한쪽은 효력이 있다, 한쪽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결국은 뭐 이것이 이제 주택에 오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정문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예. 현재 뭐 일단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들어진 걸로 본다면 징계위 구성이 7명 중에 4명 그리고 또 4명 중에 사실상 3명 이렇게 3명 그리고 3명 중에 2명 결국은 2명이 판단을 한 거라고 본다면 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다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 측 그 변호인은 이제 오늘 신문이 마친 뒤에 나오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공공복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원이 캐물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를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찰 방해 관련된 수사, 그리고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뭐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은 다 이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무부 측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오늘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할 시에 뭐 지금은 인용 결정이 났지만요. 향후 검찰의 공정성 피해 부분을 주로 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공공복리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양측의 그 주장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예. 있죠. 지금 법무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등에 대한 내용 속에서 실질적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관련된 수사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 측이 주장하는 건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권을 전혀 남용한 적이 없었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채널A와 유착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어가게 된다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내용
내용이 전혀 타당치가 않다. 결국 본안 소송에서 다뤘던 내용까지도 깊이 있게 내용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만한 확정적인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따라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하고 있는 건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한 법무부의 행동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공공복리의 측면에서는 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제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 장관, 그 법무부 측에서는 지금 대통령 재가까지 끝나서 징계가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중단을 하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 주장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특히 임명권자가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재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법원이 중지를 결정한다? 사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난번과 다를 거라고 하는 근거였는데 이제 오늘 결국 이제 행정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일단은 뭐 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아무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 증거가 있었다라면은 아마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징계에 있어서 이 확정적 증거가 좀 다소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또 하나 볼 것은 이번 그 징계를 하면서 여권이 또 추미애 장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적 사법 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행정권 부여된 성출된 권력에 의해 부여된 이 행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위 민주적 사법 통제권인데 이 부분이 절차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확실한 증거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어저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무리 이제 행정부가 사법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확실한 증거 없이 그 다음에 정말로 명백한 그런 뭐 완벽한 절차상의 오류 없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예.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민주적 사법 통제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서 부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에요. 예. 검찰개혁의 요체가 소위 말하면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사실 이게 그 도전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패배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이 급격하게 힘이 빠지는 이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소송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어요.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걸 걸었다가 이런 게 너무 많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징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여권으로서는 뭐 오늘 뭐 거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반대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 셈이고 정부와 여권에는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악몽이 된 셈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꽤 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4년 차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상 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국에서는 백신 확보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청문회가 끝난 와중 속에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점점 손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사태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여권이 추진해왔던 많은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윤석열 총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추윤 갈등을 넘어서 마지막 징계위원회에 대한 재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함으로 인해 청와대까지 집권 여당 전체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법원의 결정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담화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권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과 연초에 이르게 되는 현 정국에서 전국 여론의 악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지금 여권이 쓸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빠른 카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속한 경질부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풀어나가는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판결이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있는데요. 예. 참여정부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뭐 야당도 이겼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선거 총선 할 것 없이 예. 그다음에 심지어 코로나까지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기지 못한 게 두 가지예요. 부동산하고 검찰입니다. 결국은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지지율이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예. 부동산과 검찰의 벽이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윤석열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요. 선거에서 몰표를 줬던 지지층이 급격하게 도대체 뭐냐, 준비한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지지층의 이완 현상이 물론 결집 현상도 있겠지만 실망감, 즉 부동산 문제나 그동안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 실망감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미완의 승리,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 공수처도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뭔가 있으니까 징계했겠지라고 믿어왔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좌절됨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지층이 상당히 지지층의 이완 현상이 올 수도 있는 뼈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악화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아마 거취 문제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 여론의 핵으로 떠오를 겁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손은 어쨌거나 법원이 들어줬고 이 악화된 여론에 대한 모든 책임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이 만약 스스로 지금 신속하게 지금 그만두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결정 등이 있다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직무 대행 체제를 이용구 차관으로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론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점은 이용구 차관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 그 사건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가가 계속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의 주요 쟁점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고 윤석열 총장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추미애 장관님 제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섞인 목소리들이 법조계에서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고언들을 뒤로 물린 채 이용구 법무부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을 했고 그 이후로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적 구성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굉장히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돌아가서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무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 결정문부터 좀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정문을 분석한 뒤에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법무부는 밝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를 밝힌다기보다는 이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지금 입장인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 한 가지는 바로 어저께 있었던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그 징역 4년이라고 하는 이 중형 선고 이후 여권의 일각에서 이건 재판부가 잘못된 문제다. 사법개혁이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고 재판부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의 말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들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결마저 부정하게 되는 법치주의 훼손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주 만약 지금 현재 법무부가 현재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각 항고하고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여론을 다시 한번 조성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부의 판결마저 저버리게 되는 현 시국 속에서 오히려 악화된 민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어떤 상황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발빠르게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봤을 때 민심을 이기게 되는 정부나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지금 있게 되는 사법부의 판결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아마 법무부가 어떤 결정과 어떤 논평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답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도층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오늘 여권 개별 의원들이 많은 인터뷰들을 하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본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정경심 교수 그 이제 유죄와 무죄에 대해서 오늘 뭐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 네. 모든 언론이 유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무죄 부분에다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좀 정경심 교수 건이나 이제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입시 비리, 즉 개인의 비리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것까지 옹호를 여권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예.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이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갖다가 양단 내게 된 상황 중에 하나가 이것을 갖다가 권력형 비리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특히나 사모펀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난 부분은 이번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보여준 거는 권력형 비리는 없었답니다. 결국은 이거 너무 과도한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여권이 과도한 수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여권의 반응을 보면 법원에서 인정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조차도 부정하는 듯, 예. 한 듯한 인사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리가 없었는데 의심만 가지고 유죄를 줬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여권 인터뷰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또 자녀 스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졸지에 예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이게 맞느냐. 좀 그런 점에서 여권의 대응이 검찰 개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도 모자랄 판에 예. 오히려 공감대를 좀 잃게 만들지 않았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정경심 교수 어저께 판결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오히려 역풍을 좀 가져올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사법개혁이 지금 산으로 가게 됐는데 예.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공수처장 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검찰 내의 운영의 방식, 인물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수처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연말까지 빠르게 임명하자는 게 계획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수처장에 대한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느냐가 따에 따라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예. 또는 다시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망 있고 신뢰 가는 사람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중도층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지지층 결집에 이용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이 또 더 이탈하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이 더 이제 외통수에 놓이게 됐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공수처장 임명이 연말을 넘어가서 내년 초로 가는데 과연 누구를 어떤 식으로 공수처장이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도 있고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하게 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라는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 효력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를 시키기로 했는데요. 아직 윤 총장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 법무부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에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과 이제 법무부 측 본안 소송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제 즉각 항고를 윤석열 총장의 반응도 나왔군요.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도 남아 있는데 네.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한다면 어떻게 그 소송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항고 예. 절차 자체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요. 예. 지금 이 굉장히 신중하게 본안 소송에 준할 정도로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정직 2개월입니다.
그 정직 2개월에 벌써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윤석열 총장은 직무가 정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미 이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겠죠. 그리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다투게 되는 기간들은 앞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치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다 끝나고 없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바로 이 집행정지 신청에 관련된 오늘의 재판 결과가 이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의 결정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법무부가 법원이 재판부가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의 이 징계를 내렸던 사실상 징계위의 결정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2년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흔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그 내용은 앞으로 이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니까 복귀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월성원전 수사라든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서도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러한 결정 내용이 오기까지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들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여론의 물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이 현재 앞으로 남아진 정치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자, 조금 전 전해드렸던 윤석열 총장 측의 반응, 입장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윤석열 총장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원전 수사라든지 그런 수사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군요. 네. 예. 뭐 이제까지 여권에서 반발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속도를 굉장히 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에 대해서 민족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법원의 판단에 뭐 힘을 입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좀 거침없이 수사를 해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권의 목소리가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좀 공허하게 되는 그런 뭐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또 청와대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당장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윤 총장 측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이런 법원의 결정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굉장히 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거의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치킨 게임의 국면에 접어든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에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는 징계위의 결정이 사실상의 해임에 준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중징계의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직 2개월의 결정이 내렸다는 것은 예. 아무래도 집행정지 신청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직 2개월 정도의 수준이면은 법원에서도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라고 판단했던 정무적인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가정들이 다 깨지게 된 것이거든요. 예. 지금 여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바로 이제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고 새해가 접어들게 되면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여당과 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주고 다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 4월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집권당이 패배하게 되는 순간 그 바로 이후로 이어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심각하게 레임덕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중심에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실타래처럼 낱마처럼 얽혀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잘못된 수를 뒀던 추미애 장관과 그 법무부의 행동 그리고 최종적인 대통령의 재가 문제가 앞으로 여론의 악화 국면으로 나오게 된다면 과거에 대통령의 권력이 빠지게 되면 집권당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곤 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몸처럼 움직였던 당 정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면 그 사실상의 여당의
청와대를 향한 그 입장과 행동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개혁에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라는 다소 과격한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예. 말 그대로 실체적인 징계였다라면은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1년 동안 피로도를 증가시켜 왔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잣대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윤 총장을 징계를 지지하면은 검찰 개혁론자가 되고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반대하면은 검찰 수호론자가 되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구도가 결국은 이 오늘 판결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주게 됐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징계까지 오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이건 뭐 국민의힘도 뭐 비판받을 지점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추미애 장관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기까지 소위 말해서 판돈을 키워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잃게 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갖다가 단순화시켰던 소위 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국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 뭐 요 며칠 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뭐 조금 전 추미애 장관도 거취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법무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윤 총장 징계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개각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벌 여지들이 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오늘 만약 이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집행정지,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만약 기각된다면 추미애 장관 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승리를 좀 선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서울시장 혹은 차기 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주자로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지만 예.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셈이죠. 내년도 1월 한 9일, 10일 정도가 되게 되면 사실상 선거 90일 전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퇴 시간이 만료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이르러서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인사들까지 개각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 거취 등에 대한 얘기들도 고심이 깊을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하루 이틀 더 버티기가 힘든 형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아마 추미애 장관은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중간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이용구 차관 문제가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 종합뉴스를 통해 그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그때 있었던 폭행으로 준하게 되는 상황 속에 시동을 켜놓고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까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해임 혹은 이 사태로 이어지게 되고 이용구 차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전국은 경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변창 후보자라든지 차기 개각에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때라 예. 이 정도 상황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하게 이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총리의 인사재청권, 해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판을 한번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에너지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 예. 여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여권과 청와대, 정부로서는 지금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여권은 굉장히 충격과 혼돈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청이 좀 분리가 돼 있었다라면은 당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당청이 한몸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무너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소위 윤석열 대 추미애의 대결에서 청와대 대통령까지 등판을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충격
그 여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본질은 검찰 개혁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결국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를 통한 정면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지금 진행되어 오는 바람에 사실 본편에서 해결을 못하고 외전에서 지금 해결하려다가 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장 임명을 국민의 좀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을 하지 않는 이상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 검찰 개혁을 가지고 이걸 이끌지 못하고 뭐 장관 바꾸고 그다음에 뭐 개각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국면 전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국면 전환은 본질, 즉 검찰 개혁에 대한 여권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검찰 개혁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장 초대 1호 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수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애당초에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2017년도 전직 대통령 탄핵 이후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공수처에 대한 여론과 지금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완전히 얼룩진 현재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여론을 봤을 때는 사실상 국민의 적극적인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일 겁니다. 예.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하면서 국민께 약속했던 취임사에 그 답이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임사에 뭐라고 얘기가 적혀 있냐면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일을 다른 여론으로 덮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 징계위의 결정과 이를 제거하게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국민께 지금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집권 4년 차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야당이 제기했지만 한 번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진심 어린 고개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와 매듭을 좀 지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검찰 개혁에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국민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적임자는 국민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게 되는 정의당마저도 데스노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변창흠 후보자가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전면 개각을 나서게 되는 것이 그나마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백신 문제, 그러니까 백신 문제가 뭐 야권에서 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이제 뭐 발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있는데 안전성 때문에 안 맞는 것하고 예. 없는데 안전성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은 부분들, 특히나 저는 뭐 변창흠 후보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부동산과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진즉에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좀 소회를 밝히는 이런 과정이 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민주당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론 분열 심화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떤 사과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사법부에 대한 예. 탓으로 일관하게 되는 어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의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대를 읽게 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들이 모여 있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게 아시타비,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만이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못됐다고 규정짓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격화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진솔한 사과가 없는 상태로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 바라보기에 이 일을 있게 만든 추미애 장관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가졌는가? 여기에 재갈하게 된 대통령의 잘못은 없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끝까지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과거를 통해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자고 얘기하면서 탄생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여론이 조금 더 악화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지금 국론 분열의 심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국 더 그 양측 진영으로 좀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예.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사실은 이제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죠. 조국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 검찰과의 갈등 부분을 놓고 국론이 분열돼 왔어요.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화문과 서초동 이 촛불 집회로 양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1년이 넘어서 또 이런 장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권의 반응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이 행정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아마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사법부에 대한 질타도 저는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정경심 교수 판결에 있어서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행정법원에 대해서 질타할 부분은 질타해야겠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여권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보는 사실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12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최대의 멘붕 사태일 겁니다. 이 정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좀 그럼 왜 여기까지 왔는지 복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사법부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여권이 좀 더 냉철하게 사태를 좀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권이 좀 냉철하게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즉각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윤 총장 측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업무 복귀를 할 때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또 측면을 보였거든요. 윤 총장 측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 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국민의 예. 여론과 더불어서 지금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받고 나머지 있었던 본인의 본래대로의 길을 예. 걸어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윤석열 총장을 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겁니다. 예. 지난 우리가 봄과 여름을 거쳐서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게 되는 형국이 있었는데 예. 이 윤석열 총장을 대권 주자로 본격적인 반열에 올려놨던 게 바로 지난번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하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맹공세를 펼쳤지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있었던 내용 그대로를 솔직담백하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보는 판단은 법사위에 있었던 수많은 의원들의 얘기보다 윤석열 총장의 의견에 조금 더 많은 손을 들어주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윤석열 총장이 하는 행보마다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키워주게 됐던 건 결국 파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국민이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일각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건 윤 총장이 과거에는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했던 것처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적인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월성 원전 수사 등의 총력을 다하게 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너무 선택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 총장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그 정권의 핵을 향한 수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기도 다 채우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진짜 또 한 번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인 입으로 소위 퇴임 이후에 봉사활동 얘기했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자가 발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법원의 판결은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으로부터 다 징계를 받은
사상 유례 없는 그리고 거기서 또 살아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굉장히 있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요. 네, 저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의 지지율과 앞으로의 지지율은 과거의 지지율은 거품이었다라면은 이제의 지지율은 저는 실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좀 그런 예. 점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가늠이 안 된다. 좀 그런 점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 체제가 검찰 체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수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실체를 더 굳건하게 갔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수사 행보 이 부분도 굉장히 지켜볼 대목이 됐다. 예, 윤석열 총장 오늘부로 정치인이 됐다라는 아주 좀 위험한 또 발언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말을 아끼고 행보에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권력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보통은 미래 권력이 정치권에 있는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 내에 몸을 담고 있는 다른 인사로 힘이 쏠리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대통령이 임명해 있는 현재 검찰총장에게 그 미래 권력의 요소들이 자꾸 쏠리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미래 권력이 힘을 갖게 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 있었던 그동안 윤 총장과 조금 다른 결에 있었던 인사들까지도 힘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윤 총장이 앞으로 그동안 국민께 얘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게 노력할 거라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 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께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밝혀지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윤 총장 측은 뭐 정직 2개월로 사실상 식물총장이 된 만큼 이번 징계는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처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또 그 부분을 좀 결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해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 예.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의 독립성, 그 다음에 중립성 예. 이것까지 중단시켜가면서 징계를 해야 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이렇게 났던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또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예. 그 추윤 갈등, 이 갈등의 국면들이 물론 반사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판을 키워온 예. 이 부분 사태가 사실 좀 복귀가 필요한 부분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윤 총장 측 다음 주부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자세한 법원의 판단, 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와야 좀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좀 자세히 해석을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좀 더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